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을 2번이나 파면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헌법이 지니는 그 가치와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호남인은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 출신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을 모셨는데요.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흔들림 없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을 예측하신 분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국론이 분열될 때마다 헌법이 나침반이다 라고 강조해 오신 헌법주의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네. 그리고 탄핵 정국 때문에 너무나 바쁘셨죠. 정말 바빴습니다. 바빴고 네. 저는 참 괴롭기도 했습니다. 네. 헌법 원칙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네. 중구난방격으로 네. 국민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그런 세력들을 볼 때 헌법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괴롭기도 했습니다. 네, 탄핵 정국에서 헌법 재판이 진행됐는데 네. 뭐 늦어지면서 5대3 기각이다, 4대4 기각이다 이런 얘기들도 난무했지만 우리 처장님께서는 시종일관 저에게도 네. 이건 전원일치 8대0으로 파면이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측하신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근거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각이 바로 법이고 헌법입니다. 네. 이번 그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전원일치 탄핵 결정은 세계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고 네. 세계 각국의 교과서나 논문에서도 하나의 금과 옥조로서 인용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명예혁명의 완성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인명 기반, 또 정치 성향이랄까 또는 이념 성향, 뭐 세대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우리의 법치주의, 헌법, 입헌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처장님께서는 네. 변호사 활동을 주로 하셨지만은 시민사회 활동도 하셨잖아요. 예.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직책은 어떤 걸까요? 글쎄요, 뭐 헌법학자로서 상당히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이석연 변호사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보통명사로 네. 이렇게 좀 불러주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처장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MB 정부의 내각에서 일도 하시고 또 경실련의 시민단체에서 일하시고 또 뉴라이트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처장님은 보수주의자냐 진보주의자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본인이 직접 평가하면 진보주의자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저는 사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굳이 저를 평가를 하면은 헌법주의자입니다. 네. 헌법적 자유주의자입니다. 네. 오직 이제 헌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헌법주의자 이석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향이 어디시죠?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아, 정읍. 네, 정읍하면은 또 추억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고향에서 정읍 전주를 생활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오랜 동안 살았어요. 네. 거기서 제가 대학도 거기서 나왔어요. 네. 대학원부터는 이제 서울로 왔지만은 그러니까 누구 못지않게 고향에 대한 애착이랄까 또는 고향에 대한 나를 키워준 그 보금자리다 이런 생각은 강합니다. 네, 고향 정읍에 대한 자부심, 사랑이 정말 남다르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처장님의 인생을 좀
키워드 중심으로 예.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첫 번째 키워드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라고 돼 있어요.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그 모험, 도전 정신이 강했습니다. 네.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등산을 가서도 사람들 많이 간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좁고 험한 길, 물론 네. 그게 이제 뭐 등산 금지 구역은 아니지만은 그런 네. 길로 가고 그런 이제 성격이 있는데 상당히 이걸 가지고 돌출 행동은 아닙니다. 정규 과정 코스를 거치지 않고 검정고시로 간 것도 이 도전 정신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 3학년 무렵에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었구나. 네. 나 혼자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자세히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과목은 어떻고. 네. 제가 고등학교 안 가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6개월 만에 고졸학력 검정고시 전 과목 14과목 다 합격했습니다. 근데 예비고사도 이제 당연히 합격해놓고 바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모합디다. 그래서 절로 가신 건가요? 그런 거죠. 이제 모악산 중턱에 금산사에 딸린 암자가 있습니다. 암자. 심원암이라고. 네.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 거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책만 읽었어요. 그 당시 세계 문학전집, 고전 또는 유인전, 역사서 이런 거. 이게 책이 그 당시 귀했거든요. 네. 집에서 또 교직에 있는 친지들이 갖다 빌려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절에 살았단 말이에요. 네. 한 보름 있으니까 무슨 불경이 아니라 네. 당시 사상전지 이런 걸 한 50권 또 100권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네. 그 당시 귀한 겁니다, 이게. 책을 그렇게 많이 다독을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책도 많이 쓰셨죠? 그렇죠. 대략 책은 몇 권 정도 쓰셨고 지금 어떤 책들이었어요? 제가 한 20여 권 넘게 썼습니다. 네. 근데 물론 형법, 헌법 관련 또 헌법 관련 상식집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책 인생을 사로잡다, 책이라는 밥, 또 사마천의 사기산책, 사마천 한국 견문록, 심지어 역사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까지도 네. 쓰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걸어온 길을 정리한 이런 일기를 모아둔, 제가 일기를 쭉 썼거든요.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쓰셨다면서요? 지금 남아있는 일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가령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불이 나가지고 뭘 가져갈까, 들고 나올까 할 때는 그 일기책부터 저는 가지고 나오고 네. 그만큼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일기는 제가 전방에 있을 때 철책부대에서 근무할 때도 쓰고 해외여행, 답사여행 쓰면서 여행하고 여행하면서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은 그 자체가 인문학 공부도 되고 역사 공부도 되고 세계사 공부도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순간의 내가. 예. 장래의 나를 결정한다. 이건 또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저는 그런다.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장래에 나와 직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재미있고 시간이 더디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죠. 이런 말씀처럼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보니까 우리 이 처장님은 양대 고시, 사시행시를 모두 패스하신 거죠? 네. 네. 이 두 가지 다 도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일단 법대를 나왔으니까 네. 실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법대생들이 가는 게 고시 아닙니까? 네. 행정고시, 사법고시, 의무고시. 거창하게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주위에서 나를 평가를 해줘야 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행정고시를 먼저 도전해서 한 번에 됐고 네. 사법시험은 이제 군대하고 겹쳤기 때문에 네. 이제 갔다 와서 또 하다가 사법시험 아무 별 어려움 없이 됐어요. 특히 지방대학에서.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소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은 말을 써도 자신감 있게 씁니다. 우리 처장님께서요, 헌법학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헌법 조항은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헌법의 최고 조항, 네. 최선의 조항, 가장 또 양질의 조항은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처장님께서는 공익소송의 대부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한 190여 건의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헌법 소원 어떤 겁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 전체에 대해서 유형 결정을 받음으로써 수도 이전이 좌절됐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수도를 옮기는 것 자체를 제가 뭐 시샘을 하거나 해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수도를 옮기려면 적어도 헌법이 정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네. 그래서 어디로 옮기는 관계없다. 그 점에서 제가 이제 관수범법 논리를 들어서 유형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네. 국민적 합의 절차를 네. 강조를 하셨는데요.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네. 좀 해소하고 네.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이제 그런 명분을 갖고 하는데 예.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예. 세종시로 옮기고 또 국회도 세종시로 옮긴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공이다 주장하고 예. 동시에 최근에는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수도이전법 유형 결정을 받아낸 당사자로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려면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변경하든지 네. 아니면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그 법률을 제정해서 세종시로 옮겨야 합니다. 네. 이 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어떠한 경우도 헌법재판소 판례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입니다. 네. 이걸 안 지키고 바로 세종시에서 집무한다? 또 바로 옮긴다? 이건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수도를 옮긴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누가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안 따르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네. 같은 차원이에요, 이게요. 네. 그 어떤 것도 지금 주장하면서 충청도 표심을 인식해서 그런지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위헌 소지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네. 판례를 바꾸든지 네. 또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처장님의 인생 키워드 소신의 일관성을 지킨다. 미스터 소신으로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쓴 소리 직언을 자주 하는 이유도 제 네. 소신에 입각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옳다 네. 확신했기 때문에 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네. 이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회 주류에 끼지 못하고 비주류로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게 그렇죠. 그런 점에서 MB 정부 때 법제처장으로 발탁이 되셔서 국가를 위해서 봉직을 하셨지만 자꾸 쓴소리를 내셔가지고 MB 대통령하고 좀 관계가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지금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MB 네. 정부 때 정말로 거기에 야당보다 더하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쓴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래요. 이 직언을 하려면은 항상 현직에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대통령은 주변에 안 되면 그 그룹이라도 만들어서 직언하는 그 집단을 두어가지고 수시로 들어라. 공개적으로 들어라. 그러면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 주변에 같은 끼리끼리 하다 보면 또 실패한다. 누가 되든. 네, 분명히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좀 개헌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요. 개헌은 필요합니다. 네. 저는 개헌을 오래전부터 주장했어요. 헌법학자로서. 네. 개헌을 주장했고 지금 우리 헌법은 87년 체제입니다. 네. 근 지금 3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행 헌법은 주로 당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만 신경을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네.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저는 헌법학자로서 우리 통치구조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내각제라고 봅니다만 내각제는 아직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도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합의 내지 원하고 있어요. 4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헌법에 뒤처진 조항들이 많아요. 환경권, 소비자 기본권, 생명권, 안전권 등에 대해서 그냥 선언적으로만 뒀지 구체화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IT, 정보기술이죠. 요새는 네. AI, 인공지능까지도 법생활을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까지를 반영하는 소위 현대형 기본권을 헌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둬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심리적인 내전 상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해도 네. 이 문제가 과연 극복이 될지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데 예.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그 12.3 계엄 선포 한 일주일 전에 어느 그 방송에 나가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 네. 우리 한국 사회는 정신적 내전 상태다. 네. 이 말이 크게 회자가 되고 네. 그 당시도 그랬어요. 계엄이 아니더라도 이미 윤 정부는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상적인 능력도 의지도 없었어요. 네. 근데 그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갈이 찢어놓은 통합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 책임이 우선 컸어요. 그 다음에 정치권도 책임이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오히려 더 심화됐어요. 네. 이 탄핵 정국을 거치고 지금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뭐랄까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심지어 종교까지도 여기에, 종교인들까지도 합세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금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제되지 않는 자기 극단적인 주장,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가 급속히 지금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네.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이의 연대의 끈. 사실 지금 탄핵 국면을 겪으면서 뭐 연인도 헤어졌다. 또 같이 있는 친구도 멀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어요. 네. 이게 참 심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헌법마저 이념투쟁, 정치투쟁의 산물로 또 법률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네. 그러니까 하면 언론은 여과 없이 써주니까 마치 양론이 팽팽하게 되는데 길은 하나예요. 네. 바로 헌법,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는 저는 헌법이라고 봅니다. 네. 헌법은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 돼야 합니다. 네. 차기 대통령도 바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네. 헌법이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네.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네. 새로운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그런 덕목, 자질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 자질과 소명의식이다. 네. 두 번째는 설득력이다. 설득력. 세 번째는 다른 정치인과 협력하는 능력이다. 네, 협력. 네 번째는 이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숙달된 참모진과 직원을 마다 앉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거. 그래야 국민 통합이 되고 헌법적 가치가 살지 않을까. 네, 최장님 이제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른바 대선 주자들에게 꼭 던져 주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선 주자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념과 편가르기에 몰입되지 말아라. 네. 실용주의 모습, 그리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라. 네. 그리고 국민의 쓴소리를 들어라. 네. 그 재판관들의 이야기도 그거예요. 국민들, 심지어 군까지도 군 본연의 임무를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국민들의 그 현명한 판단, 그 잠재력, 위기 극복력을 믿습니다. 네. 우리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할 경우 저는 어떤 경우에도 도움말이 필요하면은 거기에 달려가서 같이 토론도 하고 글로도 쓰고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파고들겠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글쎄요, 저는 호남인이라는 데 대해서 또 호남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항상 자랑스럽게 밝히고 또는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저 자신도 불이익을 당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내 자신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위안을 항상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호남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통합하고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당당히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헌법주의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의 삶을 조명해 봤는데요. 우리 사회의 어려움과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죽비 같은 쓴소리를 던지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 그리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호남인 이석연의 곧은 길에 많은 국민들이 힘차게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KBC 호남인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면서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